왜 자꾸 길에서 아는 척이에요? 아니, 시모가 며느리한테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니? 옷 입고 다니는 꼬라지 좀 보세요. 어디 부끄러워서 아는 척 하기도 싫다고요. 직업도 변변찮으면서 어디 아는 척이에요. 뭐라고? 직업엔 귀천이 없는 법이야. 한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우리 아들을 키웠어.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하세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개무시를 당한 이명숙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명숙 씨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들은 끝까지 못 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이명숙 씨가 과연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복수에 성공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명절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냄비도,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떠들던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한 끼를 때우듯 대충 지어진 밥상만 제 앞에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홀로 주방 의자에 앉아 아무도 오지 않는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고 차례상을 차리고 어린 손주들이 세배를 하며 한복을 입은 부모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TV 속 아나운서는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며 스튜디오에 초대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20개가 넘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순간 TV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놓칠 뻔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잘 다려진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채 여유롭게 앉아있는 남자. 그 남자는 바로 내 아들 동수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얼굴도 못 본 아들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으니깐요. 저는 조용히 TV 화면을 응시한 채 숨조차 쉬기 힘든 기분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나운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부모님의 도움과 희생이 컸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를 안 찾아온 지 5년이 훌쩍 넘었고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을 위해 바친 세월과 희생을 과연 이야기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추위에 손이 부르트도록 장사를 하며 나 자신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학비를 대고 새 옷을 사주고 아들만큼은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 애썼던 그 지난 날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아들놈의 양복깃을 움켜쥐고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운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부모님을 찾아뵈실 거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익숙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한 해도 빼먹은 적 없이 명절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저보고 효자라고 다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손끝이 시려서 온몸이 분노로 달아올라서 주먹을 꽉 쥔 채 텔레비전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한 해도 빼먹은 적이 없다고?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나니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가 부끄럽겠지요. 아마 그 이유 때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이,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아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효자인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TV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는 저 사람이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며 키워온 내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아들이 내 손을 꼭 붙잡고 환하게 웃던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 속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아이와 지금의 텔레비전 속 저 남자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들이 연락 한 번 없어도 그동안 꾹 참아왔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아들이 성공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연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명절에도 단 한 번 찾아오지 않으면서 이제는 세상에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는 걸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발걸음이 점점 더 빠르게 내디뎌졌습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차갑게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한 손에 꼭 쥔 주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 길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솟아있는 초고층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정말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을 보니 순간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세계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서 떡볶이를 팔았고 거친 손으로 뜨거운 철판을 뒤집으며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졌고 비 오는 날이면 비를 맞으며 쭈그려 앉아 떨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이런 좋은 곳에 살면서 가난했던 저를 부끄러워하고 욕을 했겠지요? 저는 이가 갈릴 듯한 분노를 삼키며 단단하게 주먹을 쥔 채 아파트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다다르자
정장 차림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보러 왔다고요? 아드님께서 몇 동 몇 호에 사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는 아들네 집이라 순간 정확한 동호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정확한 동호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비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어디 사시는지 동호수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아드님께 직접 전화라도 해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숱하게 눌렀던 번호를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귀에 댄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비원이 한숨을 쉬며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 동호수도 모르고 아들은 전화도 안 받네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물건 팔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저는 손을 꼭 쥔 채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들을 보러 왔다고요. 제발요. 아니면 아저씨가 직접 이 번호로 전화 좀 해보세요. 왜인지 제 전화를 받질 않네요. 경비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진짜 이분이 어머니 되시는 분 맞으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잠시 저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건네받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엄마다. 그 순간 짧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경비원분 폰으로 왜 전화를 거세요? 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널 보러 직접 찾아왔어.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할 말 있으면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저 지금 바쁘다고요.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날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엄마는 이 앞에서 기다릴 테니 그리 알아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리 사람을 귀찮게 만드세요?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려고요?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5분이면 돼. 5분! 그렇게 나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아들이 사는 동 입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만나면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따지고야 말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기억에서 흐릿해진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은 커녕 냉랭한 짜증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5분이면 된단다. 어서 문 좀 열어보렴. 저는 미리 연락 없이 오는 사람한텐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게 심지어 어머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찾아온 엄마를 문전박대라도 하겠다는 거니? 잠시면 된다고. 잠시면 5분이면 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게 말이 돼? 그러나 인터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미친 듯이 벨을 눌렀습니다. 아, 벨 좀 그만 누르세요. 진짜 짜증나게.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마가 아들을 보러 찾아왔는데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벨을 다시 누르려다가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서럽고 비참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막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문전박대하는데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눈발이 강하게 내리길래 눈이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정자에 잠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장사가 안 되어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헌 옷을 입어도 아들 옷만큼은 새 것으로 사주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랑 연을 끊으려 하고 있으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끝이 아려오고 발이 시려왔습니다.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결국 몸을 녹이기 위해 주차장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까지 오는 길, 아들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느꼈던 비참함,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경멸 어린 시선까지 모든 것이 파도처럼 몰려와 나를 집어삼켰고 아무리 애써 참아보려 해도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조심히 가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힌 채 본능적으로 주차장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차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껏 공손한 표정을 짓고 사돈의 손을 꼭 붙잡고 웃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당당한 모습으로 날 깔보던 며느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딸이 된 듯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돈들의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한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니 사돈들한텐 세상 효자 효녀인 척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 위를 한 걸음 걸어가며 마음속에 있던 말들은 한마디씩 분명하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대체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돈들만 부모고 난 부모도 아니야?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들. 아들은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왔어야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아들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내 연락을 받기나 했어? 연락을 받아야 미리 찾아온다고 말을 하지. 그때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치켜뜨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양 없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저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툭 하고 던지더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참치캔 세트였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선물 주면서 어머님한테는 선물을 안 주냐는 거 맞죠? 자, 여기 있어요. 얼른 받고 얼른 돌아가세요. 저는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를 악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지금 내가 참치캔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누굴 거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를 부모 취급도 안 하냐는 말이야. 그까짓 선물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도대체 내가 절 잘못했다고. 사돈들은 저렇게 잘 모시면서 나를 짐짝 취급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같나요? 길에서 노점상이나 운영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대접 받을 만한 분들이죠. 제발 길에서 노점상이나 하셨으면 가만히 좀 있으세요. 어디 부끄러워서 아는 척 하기도 싫다고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직업엔 귀천이 없는 법이야. 나도 한평생 최선을 다해 일했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우리 아들을 키웠다고.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하세요? 제 아들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모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대접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그러나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러움과 비참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냐고? 오늘 TV를 틀었더니 내가 나오더구나. 그런데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다고? 부모가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빠짐없이 명절마다 부모님 뵈러 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때 아들이 차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가난하게 살아온 엄마가 부끄러워서 찾아가기도 싫다고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전국에 방송되는데 사실대로 말할 순 없잖아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작은 희망마저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더는 좋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엄마가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복수를 결심하며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을 꼭 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날 외면한 채로, 며느리는 여전히 비웃는 얼굴로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꿈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생한 현실이었고,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지만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속이 뒤틀리는 듯한 서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리 울어도 이 분노와 억울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참고 견디며 기다렸지만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앞에서 비웃으며 던진 참치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투, 아들이 뒤돌아서 모른 척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러움과 분노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려둔 채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며 세상의 존경을 받는 꼴을 지켜볼 순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흰 종이를 꺼내 들고 굵고 선명한 글씨로 문구를 적었습니다. 노점상 운영하며 힘들게 키운 어머니를 버리고 성공한 후 부모를 외면한 불효자! 가난한 부모가 부끄럽다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명절마다 부모님을 챙긴다고 거짓말한 남자의 실체를 밝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설 연휴가 얼른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금요일 새벽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어둠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회사 본사 앞에 도착한 것은 아침 6시, 아직 하늘이 어둑한 시간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빌딩 앞은 점점 더 바빠졌으며, 저는 본사 입구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고 저를 흘끗거리기 시작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피켓에 적힌 글자를 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봐, 김 대표님 얘기 아니야? 저분이 진짜 대표님 어머님이야? 아니, TV에서는 엄청 효자인 척하던데 저건 뭐야?
직원들이 찍은 사진은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회사 내부에서도 소란이 일어났는지 보안팀 직원들이 다급히 뛰어나와 저를 말려보려 했지만 저는 더욱 단단히 피켓을 붙잡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어떤 불효자인지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나의 외침이 공기 속으로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던 그때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피켓을 단단히 쥔 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긴 하니? 그 순간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아들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피켓을 내려놓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들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는 한우를 선물해주고 엄마한테는 참치캔 줘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도 한우 사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순간 모든 감각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돈으로 얼마든지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 너한테 도움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짜증과 불안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널 키워준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몇 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면서 TV에 나와서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널 찾아간 엄마를 문전박대하면서 쫓아냈잖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실체를 말이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버렸고 어떤 상처를 줬는지 말이야. 아들은 더욱 얼굴을 일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 아들이 다급히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여기 좀 와서 이 아줌마 좀 끌고 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물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저를 강제로 끌려가려고 하자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손 치워. 엄마가 아들 찾아온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러 명의 보안 요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뒤로 빼며 손을 뿌리쳤지만 보안 요원 중 누군가가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허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허리를 타고 번지면서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왔지만 아들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던 날, 남편 없이 혼자 노점상을 운영하며 비바람을 맞으며 장사하던 날, 거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던 날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제서야 아들도 조금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죠. 앰뷸런스 좀 불러봐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놀란 기색이 살짝 서려 있었지만 걱정이나 후회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는 듯한 불필요한 문제를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곧 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한복판에서 끊어질 듯이 밀려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웬 낯선 여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김동수 대표님 어머님 되시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연일보 기자 최지혜입니다. 제가 우연히 아드님 회사 앞에서 어머님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습니다. 여기 영상도 다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기사화할 생각입니다. 공론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혹시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도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그 인터뷰가 퍼지게 되면 아들이 정말 곤란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 회사에 찾아간 것도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이렇게 기사까지 내보내서 아들을 매장시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차마 이렇게까진 못하겠어요. 그때 기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 회사의 공식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한 노인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며 다친 척 연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사 대표와 무관한 사람이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표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며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든지 기사 내셔도 좋아요. 당장 인터뷰하겠습니다. 기자는 제 눈빛을 확인한 뒤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어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부모를 버렸는지 빠짐없이 말할 겁니다.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노점상을 운영하며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장사하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운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단 한 번도 가게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주고 싶었고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 것을 참았고 옷을 사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매일같이 장사하느라 손톱에 때가 끼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타들어갔지만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내 삶을 닮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기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저는 속에 맺힌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공하고 나니 완전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명절마다 이번에는 못 간다고 말하는 것도 다음에 갈게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4년 그렇게 5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처음엔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익숙해졌고 기다리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를 보는데 내 아들이 나와서 가난했던 부모가 날 방치했지만 나는 한 해도 빠짐없이 명절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배를 눌러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대놓고 짜증을 내며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차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연락 한 통 없으면서 사돈들한테는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놓고 말하더군요. 길에서 노점상이나 운영하셨으면 조용히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회사 대표잖아요. 이런 대접 받을 만한 분들이죠. 기자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내 직업이 부끄럽다는 듯이 자기 부모와 비교하며 나를 하대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나는 내 아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그런데 며느리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기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존재를 지우려 한다면 나는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이 필요하면 줄게요. 얼마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비원들을 동원해서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다가 결국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회사 SNS를 통해 글을 올려 저한테 합의금을 받으려 쇼를 벌이는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과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에 퍼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노점상하며 힘들게 키운 부모를 버린 성공한 CEO. 성공하고 나니 부모 생일에도 명절에도 찾지 않던 아들. TV에서는 세상 효자인 척. 버려진 어머니의 폭로.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내 인생이, 내 아픔이, 내 외로움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절대 안 갑니다. 불매 운동 시작합시다. 이런 사람이 돈을 벌어선 안 됩니다. 진짜 눈물 난다. 어머니, 힘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헬스장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SNS에 불매 인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불과 주말 이틀 만에 말이죠. 정말 인터넷이 무서운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발 인터뷰 영상 좀 내려달라고. 기자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야 알겠다고? 네가 경호원 시켰어. 엄마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엄마가 입원까지 했는데 괜찮냐고 전화라도 한 통 했어? 병문안을 오길 했어? 그런데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니 많이 다급한가 보구나.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놀라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얼마면 되겠어요? 필요한 만큼 드릴 테니 없던 일로 해요. 저는 순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결국 내내들 수준이구나. 마지막까지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그게 아니라 됐어, 난 돈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없던 일로는 못하겠어. 그만 돌아가렴.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후회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다친 몸을 치료하는 데만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원을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내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순 없잖아요. 제발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후회돼요. 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랑 함께 와서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웬 종이를 하나 꺼내 저한테 주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다시는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남겼어요. 이건 효도 각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명절과 생신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연락드리며 절대로 다시는 어머님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저희가 이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때는 다시 기사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으로 해결하려 했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정말 무시하려 했던 게 아니라 너무 겁이 나서 그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을 주겠니?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데도 왜 아직도 망설이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1분이라도 빨리 기사를 내려야 한다니깐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아니면 이걸로 모든 걸 덮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솔직히 아직 확신이 없어. 하루만 더 시간을 줄 수 있겠니? 아들은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요? 아니,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적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장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딱 하루만 시간을 더 주렴. 좀 더 고민해보고 너희들을 용서할지 안 할지 결정하마. 아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가능하시면 빨리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효도 각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맞을까? 용서를 구하려고 무릎까지 꿇었잖아.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빨리 용서할지 말지 확답을 달라는 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맞는 걸까?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답을 주기로 했는데 고민이 길어져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대답을 주려고 합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당하고 계속 용서할지 말지 고민하는 제가 답답하시죠? 그런데 막상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란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남겨주시는 댓글들 정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결정을 내리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명숙 씨의 부탁대로 이명숙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을지 경험 많은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명숙 씨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용서를 할지 안 할지 말고 다른 기발한 생각과 방법이 있다면 이명숙 씨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딸을 낳았다고? 어떻게 매번 필요 없는 것들만 낳는 거니? 아니, 어머님. 어머님 손녀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라뇨.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잘 키우면 되잖아요. 시끄러! 딸만 셋 낳은 년이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이런 빌어먹을 년!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모로부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30년 전의 이수연 씨였습니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나요? 잘 낳고 잘 키우는 게 중요한 법인데 말이죠. 그런 이수연 씨가 무려 30년 만에 통쾌하고 기막힌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가 30년 만에 성공한 기막힌 복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로 62이 된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한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살던 시부모님 댁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저를 평가하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직장은 다니고 있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직업부터 묻는 질문에 놀랐지만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냉소적으로 웃더니 말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던지 간에 결혼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가정은 누가 돌보니? 살림에 충실해야 남편도 잘 챙기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거야.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라 지금과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했어도 그때도 직장에 다니는 여자분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여자들도 대학을 나오고 조금씩 사회를 진출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인가 싶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결혼하면 우리 집 규칙에 따라야지. 내가 일을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살림에 집중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상황을 바로잡으려 나섰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수연 씨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괜찮은 직장을 포기하긴 아깝잖아요.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남편을 쏘아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벌써부터 시모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꼬라지를 보니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10살이나 어리다고 하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수연이라 했지? 너 몸은 건강하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시어머니의 질문은 마치 제가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슨 상품이라도 되는 양 조건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굳어있는 사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니 다행이네. 나이도 어리고 건강하다고 하니 애 낳는 건 문제 없겠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도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저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안심시키듯 제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의 온기도 저를 지켜줄 수 없을 만큼 그 자리는 너무나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웠지만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집안은 1년에 제사가 10번이 넘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은 제사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숨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보 같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게 뻔하니깐요. 시댁에서 처음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앞으론 내가 다 준비해야 되니 잘 배워둬. 심지어 남편은 다른 형제도 없는 외아들이었고 종갓집 장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고 종갓집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지요. 스스로를 종갓집이라 생각하는 집안에서 그것도 장손으로 컸으니 남편은 시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긍하고 따랐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남편의 사전에는 없는 듯이 말이에요.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제사 때문에 제대로 된 주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재료 손질부터 상차림, 뒷정리까지 모든 것이 저희 몫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제사 음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음식 솜씨도 없어서 되겠니? 내 엄마는 평소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보구나. 하여튼 수준하고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번은 잘 해보려고 애썼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댁 방문과 끝도 없는 제사 준비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엄마가 워낙 제사에 진심이니까 이해 좀 해줘.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제사 음식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어머니는 가차없이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을 하나부터 10까지 꼬집으며
쉴 새 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자르겠다고? 대체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자르래? 이 집안 며느리라면 이런 기본은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롭게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시어머니의 기준에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생선을 굽는 정도부터 떡을 썰어 놓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댁 방문과 끝없는 비난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요즘 회사 일도 너무 바쁜데 이렇게 제사 준비하는 거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그동안 참아왔던 한 맺힌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치셨죠. 뭐라고?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은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결혼 전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잖아. 회사 그만두고 제사나 제대로 지내란 말이야. 어디 상놈의 집안 출신 아니랄까봐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떠들고 있어. 시모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제 귓가를 때렸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못 살겠어요. 제사 지내라고 난리치는 어머님과 그걸 말리지도 못하는 당신을 보니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고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연 씨, 잠깐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잘해볼게. 우리 같이 힘내자. 응? 하지만 남편은 결코 제사를 그만 지내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힘내라는 말뿐이었죠. 짐을 싸면서 집을 언제 나가지 날짜만 고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엉켜버렸습니다. 차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이는 무슨 죄야? 태어날 때부터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그 꼬리표가 늘 우리 아이를 따라다닐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임신이 무슨 병이라도 되냐? 몸 조심한다고. 제사까지 안 지낼 수는 없는 거야. 출산하기 전까지 책임을 다해야지. 제가 임신을 했고 시모의 손주를 배에 품고 있었어도 시모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암흑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는 아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온 집안이 축복으로 가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제가 느꼈던 따뜻함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입을 삐죽이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니? 어떻게 했길래 딸을 낳은 거야? 환영받지 못할 아이를 낳아버렸구나. 행복감에 젖어 있던 순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환영받지 못할 아이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듯 쏘아보더니 딸을 낳아서야 어디다 쓸모가 있겠니?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딸을 낳아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환영받지 못할 아이래요. 아들이 아니라 왜 딸을 낳았냐면서요. 그게 정말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아들이길 바랐어.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길 바랐다고요? 그럼 딸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잖아. 아들이 있어야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 조상님들 제사도 이어갈 수 있지. 딸을 낳으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겨. 남편의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자식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당신이 직접 낳지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비아냥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은 걸 나보고 어쩌라고. 네, 몸이 문제라는 뜻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런 막말을 내뱉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딸 낳은 저를 죄인 취급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기만 할 뿐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 딸아이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길 바라는 건 아니지. 애한테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내가 잘 참고 우리 엄마 말 잘 들어. 딸아이를 안고 밤새 울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첫째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벨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니? 몸이 좀 힘들어도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도저히 갈 수 없어요. 몸조리 조금만 하고 다음번 제사부터는 꼭 나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몸조리? 그깟 몸조리가 뭐가 중요해?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니? 빨리 옷 갈아입고 딸 안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강제로 차에 태웠고 그 장면을 본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운전대를 잡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며 억눌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출산을 하고 며칠도 지나지 않은 몸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조리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허리는 찌릿찌릿 아팠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아기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우리 아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군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유유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내가 출산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고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귀찮은 듯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내가 하는 거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건 여자가 할 일이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큰 소리를 내?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와락 잡아 흔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따끔한 충격과 함께 제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아들도 못 낳으면서 내가 사람 대접받을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막상 이혼을 결심하려고 하면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 남편의 그 비열한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밤새 흐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둘째마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병실에 찾아온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딸만 또 낳는 거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남편도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아이를 품에 안은 제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으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딸도로 잘 키우면 되잖아요. 아이가 어떤 성별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남편은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딸만 둘을 낳고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 셋째를 낳았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셋째 아이도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은 병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병원에 혼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아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제 안에서 강하게 일어났지만 동시에 끝없는 외로움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우리 딸들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어떻게든 아빠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늘 저를 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만 낳아놓고 대체 무슨 낯짝으로 날 빤히 쳐다보는 거야? 남편의 고함 소리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들을 품에 안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끝없이 서럽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끔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나는 이겨내야만 해. 하지만 그 결심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순간 제 눈앞에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길을 걷고 있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일과 빵이 바닥으로 굴러갔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저를 마주쳤을 때 그는 순간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표정을 정리하고 여자에게 얼른 가자며 그녀를 앞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2번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남편의 마음 속에서 저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엉켜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을 채웠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참혹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이웃에게 잠시 부탁한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시모의 첫 마디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딸만 셋이나 낳아놓고도 감히 우리 아들한테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도 못 낳는 내 몸뚱아리를 탓해야지. 시모는 격앙된 목소리로 손을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제 자식이에요. 지금 저희 남편이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년이 무슨 가족을 운운해? 딸만 셋 낳은 죄인 주제에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평생 너 같은 여자와 살아야 하니? 아들 낳아줄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시모의 말은 제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불러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아?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 참혹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필요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딸만 셋을 낳아놓고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너 우리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걸 무엇보다도 무서워하잖아. 좋아하지 마.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결국 지옥과도 같았던 남편과 시모의 손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제발 떨어져 달라며 약속했던 양육비는 3달 만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던 저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혼 전 다녔던 직장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힘들게 식당 일을 구했습니다. 늘 몸은 녹초가 되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제 마음 한편엔 딸들을 위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곳에서 사장님이었던 박성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첫인상은 조금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일하는 동안 그의 배려와 따뜻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일찍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형제도 없이 홀로 부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친구도 많지 않아요. 그냥 일하는 게 전부였죠. 그는 이런 말을 할 때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웃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의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연 씨, 정말 강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였죠. 어느 날은 일부러 아이들 좋아할 만한 간식을 챙겨와 주기도 했어요.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런 건 제가 잘 안 사봐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박 사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 정리를 마친 후 성재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 사실은 제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수연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아이들 셋을 키우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그런 수연 씨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는 제게 자식이 3명이나 딸려 있다는 것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연 씨의 아이들도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울 자신이 있어요. 우리 같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저를 한참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내 아이들이 그 사람을 아빠로 받아들일지도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따뜻함과 진심은 조금씩 제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성재 씨가 가져온 간식과 작은 선물들을 보며 엄마, 그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해요? 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재 씨도 제 딸들과도 조금씩 시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다가갔고 딸들도 그런 성재 씨의 모습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저는 성재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을 소박하게 하는 대신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그가 내민 손은 제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행복과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고 저는 익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나치근 실루엣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 나치근 얼굴 잊고 싶었던 얼굴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전 시모를 보자마자 예전의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라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전 시모는 예상 밖으로 조용히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상하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에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느릿느릿 수저를 들더니 저를 힐끔 바라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연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마지못해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시모가 뜬금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전 시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뭐라고요? 다시 결혼하라고요? 전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 대신 돌아온 건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정신 나간 여자더라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놀랍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전 남편의 새 아내가 제사며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라 해도 절대 안 해. 내가 직접 잡으러 갔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모질을 하려고 하냐면서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 들더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욕을 좀 했더니 나한테 똑같이 쌍욕을 하는 거 있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속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예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새며느리에게 된통당하고 있다니 묘한 승리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 제게 호소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새며느리에게 박수까지 쳐주고 싶더군요. 전 시모는 새며느리와 다툰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으며 저를 계속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얼른 아들이라도 낳으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왜 이 미친 집안에 시집 왔는지도 모르겠고 정신 나간 시모랑 남편 밑에서 자식 낳을 생각은 절대 없다 라고 하더라니까. 저는 흥미진진한 표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전 시모는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들과 아들 한번 낳아보자. 엄마가 몸에 좋다는 음식들 다 구해다 주고 용하다는 스님한테 부적도 구해줄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라고요? 대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자 전 시모는 차분한 척하며 너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딸만 낳지 말고 아들 한번 낳아봐야지. 그래야 남편 사랑도 받고 시부모들한테 이쁨도 받고 살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잘 살고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서 딸 셋 키우기 힘들지 않니? 그리고 자식 셋 딸린 너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너 다시 받아주겠다는데 기회 줄 때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시모의 망언이 이어지던 순간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지금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도저히 더 못 듣고 있겠네요.
남편의 목소리는 가게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전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어떻게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전 시모는 당황했는지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곧 비웃으며 남편을 향해 말을 뱉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가 생겼나 보구나. 어쩐지 저 남자가 뭘 모르고 있나 본데. 전 시모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 여자가 아들도 하나 못 낳고 딸만 셋 낳은 썩어 문드러진 밭인 건 알고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손은 꽉 쥔 채 부들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 3명 있는 것도 알고 있고 3명 다 딸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벌써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딸들까지 제 피가 섞인 자식인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 어떤 반박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전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전 시모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괜찮아. 이제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서러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제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저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수연 씨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연 씨 편이 돼줄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나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게 좋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아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우려는 남편의 따뜻한 행동 덕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딸들에게 친아버지 이상의 존재가 되어 주었고, 딸들도 그런 남편을 진짜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진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딸들은 남편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얼마 전 첫째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남편은 첫째 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빠,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해요. 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감정이 북받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남편은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남편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남편과 함께 걸으며 눈물을 글썽거렸고, 남편 역시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우리 딸에게 준 사랑과 헌신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듯했죠. 결혼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딸과 사위가 우리 부부에게 절을 올릴 때였습니다. 딸은 절을 올리면서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라며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끝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딸과 남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게, 그리고 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준 사람. 정말 남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죠. 우리 가족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요즘 매주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왜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어제 무려 20년 만에 길에서 전 시모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던 길이었어요. 남편과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20년 넘게 흘렀지만 시모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 시모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표정 속에 담긴 비뚤어진 분노와 비난의 기운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이젠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앞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생생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 시모가 저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요망한 년! 내가 딸년들만 셋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안 후대를 끊었어!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전 시모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을 울리듯 날카롭고 큰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었고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래?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저 여자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소리를 듣는 걸까? 낯선 이들의 수군거림이 제 피부에 파고들듯 들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조각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딸만 셋 낳았다고 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출산 직후 몸조리도 못한 채 제사에 끌려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했던 행동들 모두 잊으셨어요? 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한 듯 하나둘 그 여자에게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딸이든 아들이든 뭔 상관이길래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런 말을 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전 시모를 향한 사람들의 질타가 하나둘 쏟아지자 그제야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당혹스러워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말이죠. 고개를 숙인 채 시장 구석으로 사라지는 전 시모를 바라보며 저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여 년 전이었다면 그녀의 고성에 주눅 들어 아무 말도 못했을 저 자신이 떠올라 왠지 모르게 씁쓸한 승리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고 몇몇은 저를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편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 시모와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남편의 휴대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시모가 내게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과 비난들 말이죠. 평소 남편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을 설정해둔 상태였고 제가 정신없이 시모와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요.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수모와 모욕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를 향해 퍼부어진 그 독설들까지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 얼음장처럼 내려앉아 있던 그 상처들이 다시 아프게 요동쳤습니다. 아마 전 시모에게 벌금 정도가 부과되는 선에서 끝나겠죠. 하지만 이 고소는 단순히 법적 조치를 떠나 전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을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전 시모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상처를 치유하며 지금의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어쩌면 이번 일도 그저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야 했던 걸까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그냥 잊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늦게나마 저에게 큰 상처를 줬던 전 시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을까요? 정말 솔직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의견들을 다 참고하여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연 씨의 부탁대로 이수연 씨가 계속 고소를 할지 아니면 취하를 할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생 경험 많은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수연 씨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